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균이 검출돼 병원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최종 사인 분석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본토와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3도를 비롯해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고속도로를 달릴 땐 이런저런 생각도 함께 달리니까 마음 놓고 달리시라고 새로워진 2018 K7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HDA로 더 여유롭게 3.0 가솔린 출시로 선택은 더 넓게. 내 인생은 지금 하이웨이에 있다. 소프트 카리스마 2018 K7.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동일한 균이 검출돼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소식 구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6일 신생아 3명이 숨지기 전에 채취한 혈액 배양 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다는 중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정상 성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입니다. 하지만 미숙아 등 면역 저하자에게 병원 감염의 원인균으로서 이 세균에 감염된 환자나 보균자와의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의 손을 통한 균 전파로 감염된 사례도 몇 번 보고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신생아 3명에게서 같은 종류의 균이 발견됐고 항생제 내성이 의심됨에 따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로 확인될 경우 감염 경로도 동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의료진 등을 상대로 감염 경로와 감염원 추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이번에 확인된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 관련성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가수가 유관상 원인 특정이 어렵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직후 유관 관찰만으론 아직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해당 아동들을 상대로 약 6시간에 걸쳐 부검을 실시했던 국과수는 신생아는 조직 현미경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야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영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입니다. 특히 이런 의료사고, 아기들의 사망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1차 부검 소견보다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조직검사라든가 혈액검사, 기타 여러 가지 검사가 사인 규명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모든 신생아들에게서 소대장의 가스 팽창 소견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은 함께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면역 상태나 몸 상태가 달라 동시 사망 원인을 감염균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이처럼 관계 당국의 시각차가 있음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국과수와 질본의 소견을 토대로 사망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복지위원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원인,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를 강조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본토 방어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고립작전의 수위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나라 안의 번영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밖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밝히면서 미국 본토의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북한은 이란과 급진 이슬람 테러 집단과 함께 미 본토를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직접 북한을 언급하며 위협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먼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외교 단절을 통한 북한 고립 작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북 정책 기조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최대의 압박 정책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토 방어를 최우선 순위에 놓은 만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것만큼은 미국이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전략의 경제적 번영도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나 대미 수출 등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고노다로 외상과 회담을 갖고 아베 신조 총리도 예방합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이번 방일에서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정식 재판 63일 만인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포함한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오늘 갖고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사고 전 친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인기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 암시 문자를 받은 친누나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종현의 심장은 이미 멎은 상태였습니다. 종현이 숨지기 전 누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제까지 힘들었다,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개탄을 피운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현재 유족과 함께 부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과 동료 가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제 사고 직후 종현이 이송된 건국대병원 앞엔 100여 명의 팬들이 추위 속에 모여 망연자실한 얼굴로 병원 동정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가수 이수, 배우 하리수, 작곡가 김영석 등 동료 연예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올해로 28살인 종현은 지난 2008년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메인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9년 차인 그는 작사, 작곡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인 아티스트인 동시에 틈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SNS에 표현하는 평범한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 복권 여부가 불투명해진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당내 역학관계가 출렁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복당파 의원 22명이 당협위원장직을 되찾을지 여부였습니다. 이들이 바른정당으로 탈당했을 때 해당 지역구엔 원외 인사들이 각각 투입돼 당협위원장직을 대신 맡아왔습니다. 복당파들 사이에선 원외 인사들의 위원장직이 박탈되고 자신들이 복권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협위원장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선 텃밭을 다지는데 필수 직책이라는 점에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과 그 측근인 김학용,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 복당파 1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자리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지키고 있는 안성민 전 시의원은 당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김 의원은 복당할 때부터 백의종근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같은 처지에 놓인 복당파 의원들 사이에선 홍준표 지도부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홍 대표는 정무적 판단은 없었다며 선을 긋는 상황.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는 지역구라든지 없습니다. 향후 조직 강화 특위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내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CEO 셀프 연임 논란을 바로잡겠다고 나서자 관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지나친 간섭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착수합니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특성상 특정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현 CEO가 셀프 연임을 계속해서 자행해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자 금융권 일부에선 관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간섭이 관치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CEO 셀프 연임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한 것까진 좋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입니다. CEO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CEO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의 영향력을 CEO 선임에 행사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당장 김정태 회장의 사면임 도전으로 인해 지배구조 문제가 현안이 된 하나금융그룹 이사회 윤종남 의장도 당국의 지적은 수용할 수 있지만 관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은행이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져 있느냐. 가장 큰 그 책임은 관치금융 지나친 규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금융사 CEO의 셀프 연임을 고치려 했다가 괜한 관치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LG U+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카카오도 라이벌인 AI 비석끼리 뭉쳤는데요. 진짜 속내를 김현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LG U+가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후발주자지만 스마트홈 분야만큼은 1위인 LG U+는 높은 기술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네이버와 협력해 미디어홈 강자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이버의 클로바 플랫폼이라는 강점과 U+의 유통력과 설치 AS 역량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서비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G U+와 네이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맹이라면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라이벌격인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와 카카오 아이 연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빅스비로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냉장고나 TV 등 삼성전자의 가전을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8월에는 글로벌 경쟁사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사의 음성비서 알렉사와 코타나를 제휴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똑똑하고 정교해지는 만큼 사용자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몸집을 키워 자사의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계산된 전략입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아동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민단체가 다른 구호단체와의 협력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오던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 때문에 생존의 위협에 처한 난민인권센터의 상황을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많은 연말은 보통 후원금이 몰리는 기간이지만 난민인권센터는 설립 이래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후원금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상태에서 최근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민간 기부금 단체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김성인 사무국장입니다. 기부 영수증 못 끊어주게 되면은 그분들의 후원의 어떤 동기나 많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현행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체 수입 중 개인 회비와 후원금이 50%를 넘겨야 민간 기부금 단체 자격이 주어집니다. 난센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국제아동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의 협력 때문입니다. 난센이 재정 규모가 큰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 돈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부터 그대로 난민 아동들의 학원비, 어린이집으로 가는 이들 돈 모두가 개인이 아닌 단체 후원금으로 잡히면서 난센이 민간 기부금 단체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기업이나 권력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독립성을 침해받을 일도 없고 시민단체 간 역할 분담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기재부에 호소했지만 법이 그렇다는 답변뿐입니다. 취지가 개인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지랑 안 맞는 얘기죠. 시행규칙이라는 게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적용될 수 있도록 장관이 개정할 수 있는 하위법이라는 점, 시민단체의 역할이 갈수록 분화되고 전문화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돈 계산에만 머물고 있는 기재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 시애틀 남부에서 암트랙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로 추락하면서 승객 여러 명이 숨지고 77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친이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갖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국격과 국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평택 당진항 부근 200m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149톤급 견인용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71살 선장 김모 씨 등 승선원 3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곧바로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돼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노원구의 5층짜리 성당 건물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층 안에 있던 전모 신부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단독 소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해외 출장 중인 정우택 운영위원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선동 간사 등 8명의 명의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포항 지진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재난특위는 조만간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인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현재 서울이 영하 4.4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 지방은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해안 지방을 비롯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고 충청도와 호남 지방은 아침까지 1cm 내외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3에서 8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잇따른 현장 실습생 안전사고 여파 때문인가요? 서울 지역 특성화고의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좀 살펴보죠. 네, 서울 지역 특성화고 10곳 가운데 6곳이 넘는 학교가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감된 서울 특성화고 70곳 가운데 44곳이 미달로 1년 새 미달 인원이 무려 4배 가까이 늘면서 특성화고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 이민호군 사건 등 현장 실습생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악화로 학부모와 학생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에서는 방송 영상과 게임, 디자인, 실용음악 등 실용적인 전공 과목을 갖춘 학교에만 지원자가 몰렸고 전통적인 상업고와 공업고 등에는 미달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성화고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친이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저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계 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을 가지면서 새를 과시했다고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생일과 결혼기념일, 대선 승리일에 트리플 크라운 데이를 맞아서 매년 하는 모임이지만 올해는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음식점에 들어서면서 국격이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한다. 이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밝혀서 적폐 수사를 애둘러 비판을 했는데요. 다소 관련 질문에는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모임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 걸기대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도 국민이 듣고 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 같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방침을 밝혔다면서요? 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을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농산물을 건드리면 미국 측에 민감한 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 개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 FTA 폐기 옵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전 국내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 측과 1차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윤봉길 의사 순국 85주기인데요. 당시 오사카 형부소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됐군요. 네, 일제시대 중국 상해 홍커 공원에서 일본군 지도부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지 오늘로 85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1932년 당시 윤 의사가 갇혔던 일본 오사카 육군 위수 형무소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실측도 관련 사진을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형무소 위치는 대략 알려졌지만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인데요. 30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오사카 형무소는 윤 의사가 순국 직전 마지막 한 달을 보낸 곳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처형은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당시 한국인이 많이 살던 오사카 시내에는 처형
정반대 삐라가 뿌려지는 등 민심이 심상치 않자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24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맞서 순국한 뜨거운 나라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 네, 화요일 아침 하늘길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전국 지방공항들 시정도 10km 이상으로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6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지만 오후 1시 이후 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광주와 부산,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전 시간대에서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에서는 항공권 정기 할인 행사로 기내 무료 수화물만 들고 가는 조건으로 할인가에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인 찜 항공권 예매를 2018년 1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이 세균 감염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은 병원 측의 과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의료진의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이용문, 김수용, 김기용 기자, 기술 한광익,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아,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하림.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한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브랜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2018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큐넷과 C큐넷을 통해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큐넷은 국가기술 전문 자격 포털 사이트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큐넷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과정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도전이 그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게스트 홍진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 혹시 서민금융지원제도라고 아세요? 아하! 새해망월시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그렇죠. 신용과 소득이 낮아도 생계비와 사업자금 지원은 물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드리고 빚 갚기 어려울 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도 도와드리고
불법 사금융과 불법 대부업 신고는 국번 없이 1332.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이 캠페인은 새희망 힐링펀드에서 지원하며 금융감독원이 함께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다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젯밤 측근들과의 송년회를 가던 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나 댓글 공작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보인 건데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연말입니다. 송년회 시즌까지 왔습니다. 다 못한 적폐 수사, 해를 넘겨서도 쭉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생아 4명의 동시 사망 사건. 이 중 3명의 혈액에서 균이 발견됐다는 것까지는 어제 전해졌는데요. 밤사이에 이 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어떤 균일까요? 이 균 때문에 사망한 건 맞을까요? 그 사망이 맞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감염 전문가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참 뭐 사건 사고가 많은 중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안보 관련 뉴스. 그렇습니다. 트럼프 신안보 전략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예.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핵을 콕 집어서는요. 그것은 처리될 것이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압박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근데 최고의 압박 적자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사실은 최근에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뭔가 대화 분위기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드였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역시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를 싣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는데요. 예.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국가 안보 전략 미국이 새벽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일본을 찾는 강경화 장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방문한다고요, 일본? 네. 장관으로서 첫 방일입니다. 예. 이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등 4강 방문 외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과 회담 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예방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공조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외에도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하. 오는 28일이요.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2주년이거든요. 벌써 2주년 됩니까? 네. 강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까지 꾸려서 활동을 해왔는데 네. 그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되거든요. 그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사전 설명하는 기회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또 위안부 협의 관련해서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안고 강경화 장관이 떠나는 거네요. 네. 그래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떠나버린 별 샤이니의 종현입니다. 그러게 어젯밤 이게 충격적으로 전해졌어요. 아이돌 그룹 샤이니 이제 한류 스타기도 한데 거기에 메인 보컬을 맡았던 가수 종현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예. 앞서 종현은 친누나한테 이제까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예. 누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끝에 종현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고요. 다만 난방용 물체가 타 있고 연기가 가득했던 점으로 미뤄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종현은 2008년 5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로 데뷔해서 이제 10년째 활동을 해왔거든요. 예. 또 작사와 작곡에도 모두 능했던 아이돌 가수라서 그 죽음에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참 연말에 우울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네요.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금일 부검 실시에서 유관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 세트,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불과 81분 사이에 잇따라 숨진 4명의 신생아들. 대체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국가수에서는 아직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마리가 나왔죠.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 혈액 검사는요. 아이들이 숨지기 전에 조금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병원 측에서 혈액 검사를 넣어놨던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이 균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람 음성균이다 이렇게 넓게 지칭이 됐었는데 밤사이에 균 이름이 특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네요. 보통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면 균 이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균입니까? 이제 대장균 속에 속하는 균이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는 대장균의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균의 사촌? 예, 그러니까 보통 대변 안에 이제 균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세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 주변에도 있는 균이란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물이나 이런 데도 오염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환경 오염에 의한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균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변 안에 있는 균이 대변 안에 있으면 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예. 이게 뭐 요로감염이나 뭐 복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균으로 이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 이 균에 감염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을 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은 중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성인들도 요로감염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열도 나고 폐혈증도 동반이 되거든요. 이런 균에 의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이제 경과가 빠르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균이 검출된 곳에 주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도 아니고 장도 아니고 식도도 아니고 지금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서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감염,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 옮는 감염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액에서 이 균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혈액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폐혈증이 이제 되었던 얘기고요. 폐혈증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보통 오는 코스들은 대부분 이제 국소 감염이 심해져서 그게 혈액까지 균이 침범하면 오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빠지는 시기가 상당히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를 발생하고 나빠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명이 거의 동시에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거의 동시에 이제 세균이 아주 침습적인 형태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공통되어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아주 이제 바로 혈액 내로 바로 균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염, 입이나 코 뭐 이런 걸 통해서 균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물론 폐혈증을 일으켜서 혈액으로 그 균이 갈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더라도 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공통점은 혈액에 그 균이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수액 같은 걸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그 균이 침투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이런 수액 관련해서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사례들이 사실 국내외로 보고가 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논문 보더라도 10번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생아가 우연히 서로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81분 안에 사망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아주 희박해요. 예. 감염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 아이들이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 같은 섹터 안에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어떤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네. 아니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액이 오염돼 있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 사례들 보더라도 수액이 오염돼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수액 자체가 오염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액을 조제해서 투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오염돼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수액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염돼가지고 문제됐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수액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수액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 오염된 수액을 투여받아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폐혈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수액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아니면은 투여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오염이 된 채 아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졌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망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수액 오염 사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중환자실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쓰는 수액이 어떻게 세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중환자실에서 제일 걱정하는 감염 중에 하나가 카테터 관련 감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환자실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정맥관으로 바로바로 약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되니까 혈관 안에 아주 이제 그 관을 하나 집어넣는 상태로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런 그 혈류 감염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카테터를 넣고 그런 카테터의 조작 과정 중에서 균이 밀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다 보니까 카테터가 뭐예요? 카테터가 혈관 안에다가 이제 수액이나 이런 것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하나 넣어놓거든요. 꽂아 놓는 거. 갖는 거. 카테터인데 특히 신생아들은 그 팔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별로 발달을 안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근처에 가는 그런 혈관들을 잡아놓고 치료를 하거든요. 항상 꽂아놓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인에서도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카테터를 꽂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카테터가 혈관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로 수액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 중에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보고가 돼요.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제 말은. 거기는 아주 무균실처럼 운영돼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닌 거예요, 중환자실. 근데 중환자실 자체가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 병동이나 뭐 외부 지역사회 이런 데서 나오는 균보다는 내성균들도 많이 있고 균에 노출될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중환자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취약한 곳이 중환자실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내성균도 많은 곳이고 지금 발견된 것도 내성균이란 얘기죠. 내탕생 내성균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수액 사고였구나라는 심증이 굳어지는데 수액 오염에 의한 감염 사고.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쪽에 같이 있던 아이들 한 12명이 더 있었던 거죠? 네, 12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그 수액 치료, 그러니까 그 정맥 영양 치료를 했던 아이들이 5명이었던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연관 관계로 보더라도 이제 수액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중에 한 명은 뭐 얘기 듣기로는 상태가 괜찮은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카티터라고 하죠. 카티터를 꽂고 바로 수액을 맞던 아이들은 5명인데 5명 중에 지금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들 그 수액 카티터를 꼽고 있지 않던 아이들은 이런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명 있었던 친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검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정맥 영양 수액을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제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멸균 형태로 돼 있고 다 장갑도 끼고 보호구를 하고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제하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이 이제 병동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올라오면 중환자실에 이제 처치실 수액을 만드는 이제 조제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투여할 수 있게 해서 아이한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수액을 준비하는 이제 그 장소에 특별히 오염이나 이럴 만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내성균이 있기 좋은 곳인데 지금 들리는 증언에 의하면 기저귀 만진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는 것, 주사기를 만지는 것도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의 손 씻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들의 하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대변 안에 있는 균들이 카테터나 이런 데 묻을 수도 있고 오염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강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 정말 그 증언한 분의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참 사실은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사고들이 여러 국가에 사실 선진국인 국가에서도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정말 철저히 관리하려고도 병원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맛을 긴장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남 성심병원에도 지금 5명 아이들 가 있잖아요. 여기서 낳은 아이들. 저희가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좀 많이 전원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 괜찮습니까? 제가 뭐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아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제까지 얘기 듣기로는 아이들 상태를 많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중환자 실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아유 참.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저희 2부에서는요. 전주의 준이 실종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샤이니 종현의 유서도 공개가 됐네요. 유서도.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유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9일이었었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깜짝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는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파병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깜짝 방문 열흘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탈원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번엔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한 신문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 커져버렸는데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왕세제를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현지 언론에 보도된 장면을 보니까 그 자리에 원전 건설을 총괄하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배석해 있었다는 겁니다. 왕세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원전 총책임자가 있더라. 네, 그 바카라 원전이 우리가 이제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 1호 이제 수출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배석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탈원전 기조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 실장을 급파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청와대가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 자리에서 뭐 탈핵 문제 이제 언급하면서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전 얘기하던 중에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 진상규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중동 다녀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뉴스에 행간에 뭐가 있길래 계속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지 잡음이 있는 건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청와대 설명이 오히려 궁금증을 키웠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열흘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임 실장 방문이 화제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4년 만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외국 간 거. 네. 네 그것도 비밀리에 출국한 지 하루 만에 공개를 했다. 출국 전에 공개한 것도 아니었고. 예. 근데 그 파병 장병을 격려하러 방문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파병 부대를 다 둘러보고 왔어요. 격려 방문을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예.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갔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청와대가 임 실장이 중동 방문 중에 무함마드 왕세제 예방 사진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임 비서실장과 왕세제가 악수하는 장면만 여기에는 나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예.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도 있었고 여기에 서동국 국정원 1차장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 차장도 따라갔더라. 네. 근데 서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전력의 해외 자원개발 자문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청와대는 애초에 사진 공개했을 때 그냥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 사진 공개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면은 왕세제 사진하고만 딱 그 두 명만 공개를 했느냐. 이게 다시 의혹이 이제 부풀려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환 씨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비밀리에 가시지 말고 다 알리고 가고 공개할 게 있으면 다 명쾌하게 공개했으면 네, 안 생길 의혹이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거든요. 예. 근데 임 실장이 저 휴가라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언론이 보기에 청와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보기에 언론이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열흘째 논란이 이어지게 된 첫 번째 시발점은 거기였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입니다. 그건 또 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 실장 방문을 두고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대북 특사 자격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의혹으로 제기됐던 거예요. 대북 비밀 접촉서를 제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탈원전 무마용 방문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나오면서부터. 네. 예. 거기 그 사진에 나오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 이 배송 문제 때문에 더 오히려 의혹이 커진 건데요. 근데 칼둔 의장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행정청장이자 왕세제 비서실장입니다. 왕세자 비서실장이 왕세자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예.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면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동국 국정원 1차장도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석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카라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항의를 하고 반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입장으로 보면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항의하고 걱정은 또 백자 한 장 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임종석이라서 문제다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열흘씩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또 너무 후보가 많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광주시장 얘기였습니다. 전남지사 얘기였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는 가능성이 언급은 없었어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당 입장에서 임 실장을 좀 흠집내리고 하라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열흘째 방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오늘 3가지 이유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구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을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예, 정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종된 지 한 달이 된 주은이를 찾는 일도 시급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그 얘기 좀 깊이 들어가 보죠. CBS. 반도이보라 맘스 카페에 나와 있는 김윤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 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 집. 2018년에도 반도이보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3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고국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함께였지.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흩어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는 한류그룹, 대표적인 아이돌 한류그룹 샤이니의 보컬 종현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가 지금 아침에 발견이 돼서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유서냐 궁금해하시는데요. 장문의 유서를 그 친구에게 맡겨놓고 세상을 떠났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이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한 노릇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잘만 살던데. 뭐 이런 내용들. 결국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짐작해야 하는 이런 유서가 아침에 발견이 됐네요. 마지막은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지는 말아줘. 정말 고생했어. 안녕. 이러면서 팬들에게 남긴 유서로 보입니다. 아, 예. 샤이니 종현의 이 사망 사건, 오늘 아침에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세계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충격 속에서 큰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전주에서 실종된 5살 어린이 고준희 양을 찾는데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얼음을 깨고 저수지까지 뒤져도 흔적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CBS 취재진이 준희 양의 가족을 어렵게 접촉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에서는요, 정치권 뉴스들 이번 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뉴스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름 보니까 뭐 안희정, 이재명, 류여해 이런 이름들이 상한가 하한가 포진이 돼 있네요. 예, 이준석 위원장, 허성무 소장 잠시 후에 만나죠. 2017년을 정리하는 인터뷰들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9가 궁금한 사람, 오늘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청와대 생활 8개월째 고민정 부대변인의 이야기, 화제 인터뷰에서 함께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시간 집중 우리 모두 정시 퇴근 똑똑하게 일하고 후딱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준현 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수트 잘 만드는 회사의 캐주얼은 다르더라고요.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볍지 않게, 어떤 순간에도 돋보이는 파크랜드 비즈니스 캐주얼, 저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모든 비즈니스에 답하다. 파크랜드. 전주에서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을 찾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죠. 새엄마 진술에 의하면 준희가 실종된 건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18일이랍니다. 근데 아빠가 데려간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3주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뒤늦게 경찰이 수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질 않습니다. 5살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전북 CBS 김민성 기자가 어렵게 준희 양의 가족들을 접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죠. 전북 CBS 김민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예, 어제까지의 수색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척이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수색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준희 양이 실종된 주택 주변과 인근 야산을 뒤졌고 어제부터는 수중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아중저수지 물밑도 수색했습니다. 그렇죠. 저수지 표면에 5cm 정도 되는 두께의 얼음을 깨가면서 준희 양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일대 주택가 CCTV나 차량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준희 양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방이 한마디로 묘연하다는 거예요. 저수지 얼음까지 깨면서 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고 CCTV에도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실종된 건 11월 18일이라고 지금 새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한 건 20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실종 사건 느낌은 아니죠. 예, 앵커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강력범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새엄마라고 지칭하고 있는 인물도 법적으로는 아직 엄마는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준희 양의 어머니로 보도되는 사람은 실제 어머니나 양어머니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친부의 동거인 내지는 애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희 친아빠의 동거인. 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모가 우여곡절 끝에 준희도 아버지 쪽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엄마랑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도 지금 새엄마가 준희가 집 나가서 아빠가 데려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 또 뭐예요?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친부와 그리고 계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모도 지금 동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도 별거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이 상황에서 김민성 기자가 준희의 친조부모, 그러니까 친외할머니, 친외할아버지를 어렵게 접촉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준희의 친외할머니 그리고 친외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이가 발달장애를 앓는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똑똑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까지 외울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얼마나 똑똑하고 애교도 부리고 내가 직장 갔다 피곤하고 오면은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잘해요. 그가 어려도 갖고라고 심부름도 잘하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점이 없어요. 처음에 경찰한테 얘기할 때 자폐증이 있다고 그렇게 없어요. 자폐는. 전북대학교 가서 진단서 띈 거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말도 잘해요. 걔가요. 아주 영리해요. 그래갖고 오빠 전화번호 또록또록 걷어가고. 지금 이제 새엄마가 경찰에게 준 정보에 의하면은 발달장애도 있고 자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다른 얘기를 친조부모들은 하시네요? 예. 확인을 좀 해봤습니까? 예, 준희가 실종 몇 개월 전까지 다녔던 보육시설들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봤는데 준희는 생각보다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도 곧잘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준이가 올해 만 5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살인데 이 시기부터는 문을 열고 나간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여느 어린아이들과 비슷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경찰도 이런 부분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 경찰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그러죠.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갈 수는 있지만은 의사소통이 되고 한글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거나 영어를 이해를 한다거나.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친부모 쪽에서는 친엄마 쪽에서는 이 아이가 한글을 읽고 영어도 말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는데 발달장애라니까 뭔가 미숙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 새엄마 쪽에서는 발달장애와 자폐까지 앓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준이 양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혼자 집을 함부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거나 하는 단순한 실종사고로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준이 양이 마지막 그 실종되던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거는 새 외할머니 김모 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새 외할머니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예, 새 외할머니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4월 이후로는 계모 쪽에서 준이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당 보육시설을 그만 다니겠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준이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준이를 돌봤다는 양어머니, 그의 어머니인 새 외할머니, 그리고 친아버지 정도고 그 이후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새엄마, 새 외할머니, 또 준이 친아빠 이쪽을 접촉 좀 시도해 보셨어요? 그저께 아침부터 새 외할머니 집 근처에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요. 예. 집안에 인기척도 없고 형사들이 문을 두드려도 나와보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전력 소모량도 다른 집과 달리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서 실종 신고마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준이를 찾아야 될 텐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저희와 통화를 나눈 준이의 친외할머니, 친외할아버지도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호소를 해왔는데요. 그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잘 되기만 기다려야죠. 아이 뭐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안 돼. 나는 텔레비전만 나오는 일이기래. 우리 준이 어디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예, 할머니의 그 절절한 목소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그래서 빨리 준이를 좀 찾아야 될 텐데. 김민성 기자. 네. 꼼꼼한 취재해 주시고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들으셨겠지만 이번 실종 사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흔적도 찾기가 어려운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학대 치사 사건들에서 보통 그 발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신이라도. 예. 그런데 지금 계모의 진술은 일단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고 어쨌든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계모가 그 의붓 외할머니하고 폭행을 아주 심하게 했었다면 또 이웃들이 그와 같은 진술을 누군가는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진술도 지금 나온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예. 사실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상황인 거군요, 지금. 네, 아이를 관리를 안 해서 자발적인 어떤 사건 사고로 연관이 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말 이 계모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것인지는 조금 더 예후를 봐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전문가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계모의 역할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4월 달에 자발적으로 이제 애를 그 학교를
중단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예. 네, 어린이집을 중단하도록 하고 의붓 외할머니한테 갖다 맡겼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이제 친엄마, 자기의 엄마니까 아이로서는 새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많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이외에 추가적 진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뭐 없어진 상황에서 금세 신고를 했었으면 그래도 좀 의심을 덜 받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3주가 이제 지체가 돼서 20일 후에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 결정적으로 상황을 꼬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실종 신고가 너무 늦었어요. 맞습니다. 실종이 되면 보통 한 24시간 이내에 어쨌든 찾기를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실종이 되고 나서 거의 20일이 경과를 했으니 그 사이에 이제 뭐 제1 가능성은 고의적으로 실종 신고를 연기했다, 지연시켰다. 예. 학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워낙에 평상시에 방치를 하는 식으로 아이를 관리하다가 그러다가 집에 안 들어오다 보니 뭐 지금 이리저리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그게 이제 본인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죠.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뭔가를 그러니까 새엄마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선 일부러 실종 신고 늦게 한 거 아니야라는 가설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아이는 이렇게 방치되듯이 키웠을 수도 있다. 집을 나가면 그냥 뭐 아빠한테 가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갔으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기저기 방치되면서 키웠던 아이라면 실종 신고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외할머니가 주 관리자였거든요. 새 외할머니. 예. 네. 그런데 그 친외할머니가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의붓 외할머니이다 보니까 그렇죠. 외할머니가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질 것인지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건 지금 법적으로는 새 외할머니도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 새엄마하고 준이가 아무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갖다 맡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의 출입을 얼만큼 관리를 했을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이 아이의 이제 어떤 그 관리의 책임이 계모에게 있었노라고 본인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계모가. 그래서 사실은 자폐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를 실종 신고를 할 때 자폐 증상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없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계모도 이제 자기가 돌봐야 된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 뭐 친부의 핸드폰 번호를 알 정도로 애가 나름의 영특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엄마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길을 잃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 같았으면 또 영특한 아이들이 학대의 상황에 뭐 놓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무조건 이 엄마에게 자백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좀 다른 가능성, 예컨대 아이가 낮 시간대에 집에서 혼자 뭐 나와서 어떤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실종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빨리 하지 않고 뭐 어떤 의미에서든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새엄마 측의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새엄마가 뭐 용의자 아니냐 이렇게 몰기에는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 그 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준이가 지금 뭐 시간은 상당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기적처럼 무사히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수정 교수님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이 양. 지금 경찰은 사진과 인상착의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5살이고요. 110cm 키에 짧은 파마 머리,
계란형 얼굴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은 없고 사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찾아야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도 그렇고 조금 전에 주은이 실종 사건도 그렇고 좀 무거운 사건이 많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렇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코앞이고 우리가 좀 이럴 때는 힘을 내서 두 분이 분위기를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그런데 뭐 정치하는 사람에게 연말이라는 거는 네. 강행군의 연속이기 때문에 두 분도 힘 안 나십니까? 그럼 우리 인사라도 좀 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한.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나저나 어제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송년회 했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송년회 가는 길에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다스 누구 겁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다스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걸? 아니면 아니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 예. 오늘 아침에 좀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 MB 얘기는 없어요? 네, MB 얘기 없는 거 네, 없습니다. MB 얘기가 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 아주 뜨거운 인물들이 올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유여해 당협위원장 이번에 낙마했죠.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류의 최고위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을? 외견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이제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 역할 다 했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류의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가보죠. 류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주말에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한 폭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로 뭐 바꾸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유해의 최고위원이 포함이 됐어요. 서초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뭐 당협위원장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 토사구평, 후한무치, 배은망덕, 배신. 그다음에 마초의 여성 폄하, 그렇죠. 뭐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밀려나자마자 뭐 열 몇 차례 뭐 SNS에 끊임없이 올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도 뭐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이 기자회견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언론 접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 투쟁력. 근데 사실은 이게 투쟁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통제불능 또는 자충우돌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했지 정성적 평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듯 그리고 전당대회 때는 뭐 런닝메이트처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친박에 가까운 제스처를 계속 취했고 그게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죠. 진짜 내 사람 맞아?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 거 대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불능의 럭비공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지금 공격하는 것도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부당함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구제받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뭐 마구잡이 분풀인지 도대체 파악을 할 수 없는 뭐 자신에 대한 울분을 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그래서 없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나 할 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정치 철학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은 가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느낌에서 제가 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서초, 강남 이런 쪽 공천을 보면요,
서초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강남구랑 좀 다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많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반면에 서초구는 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전문직이 많은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당시에 했던 의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당원 중에 120명이 의사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때도 보면은 서초구 잠원동 같은 경우에 잠원동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 지지율 10%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수 중에서도 약간 이제 강남에서 궤가 다른 곳인데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이런 그러다 보니까 많아요. 지난 경선 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혜훈 의원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둘이 붙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근데 여성 중에서도 독보적인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공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류여의 당협위원장이 있었던 거죠. 물론 류여의 최고위원도 뭐 그런 자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대중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건 뭐냐면은 결국 뭐 이게 뭐 들고 이렇게 맨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류여의 최고위원과 서초 갑이 결합되기 힘들다. 맞는가라는 판단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류여의 최고위원이 이번에 좀 이런 표현이 뭐냐면 원래 고기를 먹을 때 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초갑이라는 지역구 물론 지역구 랭킹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 세력이 우위에 있는 지역구 맞지만은 이걸 선뜻 받은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위험한 수였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말하는 게 비례 위에 서초 강남입니다. 비례보다 더 이제 되기 쉬운 거, 되기 쉽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당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내는 곳이 보통 서초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냥 이혜훈 의원이 탈당하면서 빈 자리를 내가 먹겠다라는 심지로 이제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한 수였다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보면 이게 만약에 류여의 최고위원이요 지금 뭐 다른 어떤 한 뭐 중간 정도 된 지역구에 있었으면요 이번에 굳이 뭐 다른 대타를 찾지 못하더라도 교체 안 됐을 거다. 교체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초 갑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부터 받아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당 사정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석이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걸 생각해서 이혜훈 의원 자리가 원래 거기잖아요. 서초가. 서초갑이죠. 그래서 그 자리 비워두려고 류여의 최고위원 속된 말로 자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뭐 나와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갑의 유이동 의원 거기도 이번에 밀어내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이학재 의원 자리도 밀어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몇 군데를 보면은 바른정당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오히려 뭐 여자 홍준표라는 그런 별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싫어하더라고요. 본인도 싫어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더 싫어했을 겁니다. 정말 피차 싫어하는 그 별명 여자 홍준표. 뭐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포항 지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포항 지진은 뭐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 이런 발언들 민심 자극했죠. 이게 우리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는 일주일에 2번씩 열려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당장 한 번 안 열었잖아요.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류여의 최고위원이 반발이 우려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래도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임기가 남았는데 회의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1년 반 동안 이제 회의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3등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옆에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씹어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안상수 대표가 이제 됐을 때 그때 2등 최고위원이 누구냐면 이제 홍준표 지금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회의하면은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 이제 보면은 속된 말로 좀 깐족깐족 태클 거는 거. 옆에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대표가 뭐라 발언하면은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대표할 때 뭐냐면 그다음에 2등 최고위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홍준표 대표 뭐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계속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그 최고위원회가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은 왜 대표하는 말이랑 2등 최고 하는 말이랑 다르냐. 봉숭아학당 소리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봉숭아학당 될 수 있다. 이제는 이거는 그냥 정견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유여의 최고위원의 워딩에 따르면 배은망덕 뭐 배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제 복수감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옆에서 한 발언이라는 거는 이건 최고위원회 열면은 무조건 이제 기자들의 관심은 유여의 최고위원에 쏠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도 유여의 최고위원이지만 도대체 홍준표 대표의 이번 물갈이가 의미하는 건 뭔가 앞으로 뭘 구상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가깝게는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다. 네, 공천하려면 이제 지역위원장 또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또 물갈이 해놓아야 되는 거죠. 결국 홍준표 대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독고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자기 세력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나 독립군이다. 예, 그리고 자기 개인기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개인기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제 심는 거군요. 자기 세력을 사람. 구축해야 된다. 욕 먹더라도 나는 이제 조직 만들겠다. 그렇죠.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빼지르게 느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구석구석에 철저하게 세력 구축을 하겠다. 금요일 날 홍준표 대표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결과는 그냥 무죄로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다수의 추측인데요. 지금 정가의 소문은 그냥 그대로 무죄될 거다.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으려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결정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럼 이게 친홍당이 돼버리면 바른정당 합당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 합당이라는 거예요? 거는 뭐 친홍이냐 문제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뭐 쇄신 작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당협위원장 교체법이 이번에 생각보다 크긴 했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누굴 자르냐의 문제 이전에 누굴 다시 그걸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자른 자리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뭐 가능성이 0이었던 상태 한 몇 주 전까지 0이었던 상태에서 뭐 한 5, 6은 되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친홍 체제라기보다는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연 친홍 인물인가 친 김무성 인물인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쪽에서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김성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왠가하면 당이 아무리 망가져도 최소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조금 탄력을 받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상황 이 정도까지 하고 이준석 위원장 골라온 하한가 민주당 어제 저희 지지율 발표했습니다만 50%대 넘고 이 정도면 지금 다른 당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왜 당보다 나올 수 하한가예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새누리당 때 이제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항상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오히려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그걸 대통령께서 못하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 국빈 방문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되게 적어요. 역시 방중 때문에. 그러니까 방중의 목표로 제시했던 어떤 북핵 위기 해결이나 이런 거에 가지고는 뭐 선언적인 어떤 합의 이외에는 그러니까 자원측이 합의한 거 이외에는 제 생각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엔 불거졌던 게 홀드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드 논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큰일 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부인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교 안보 라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정도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쪽에서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이 이번 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권과 청와대에 세운 전략이 뭐냐면은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홀대다라는 지적인데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전략으로 나가는데 이것보다는 이번에 좀 명시적으로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뭐 장관 경질해라부터 시작해 좀 말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2014년 정도에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 결국 뭘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줄을 섰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는 이번에 여당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못했다는 생각이 그럼 이야기가 자연히 이제 방중 홀대론으로 넘어왔는데요. 허 소장님. 그 지나친 홀대로는 조금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느끼는 홀대의 하나는 이제 우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게 있죠. 그때는 뭐 제가 직접 폭행 당한 것만큼 불쾌하고 또 중국이 뭐 G2의 하나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아직 빈문명성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후진적인 언론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탓할 일이지 우리 청와대나 뭐 우리 외교부를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방중 일자와 관련해서 하루쯤 더 늦추어서 갔더라면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 실무자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 80주년인데 그날 하루 피해서 그 다음날 갈 수는 없었는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걸 뭐 무조건 홀대다 이거는 지나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초반부에 중국 언론들도 조금 뭐 소극적이었지만 중후반부에서는 중국 언론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거예요. 우리 국민 의식도
뭐 좀 했겠지만 또 국내에 아주 강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여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망친한 대중외교 아닙니까? 사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설거지한 거 아니에요. 설거지가 빛나는 거 봤습니까? 네. 설거지할 때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또 얼마나 뭐 불편한 복장으로 설거지하는 건데 이번 외교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차분하고 또 겸손한 자세였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의 실리는 끌어내어 온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걸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설거지를 잘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면서 뭐 기자에게 실제로 우리 언론은 태도를 보세요. 미국 처음 방문할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예 서서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무릎 꿇고 가라라는 식으로 요구했던 게 우리 언론들의 태도였죠. 그럼 이번 중국 외교에서는 왜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판만을 위한 비판의 태도를 보이느냐.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매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중외교와 대미외교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저는 이번에 대중외교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이 얘기하신 그런 예를 들어 좀 낮춘 자세로 해가지고 얻은 이득이 있었다면 그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 B컷 사진이라고 공개한 사진 있잖아요. 뭐 시진핑이 두 손 모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 이게 외교적 결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상대 국가 원수가 우리 쪽에서 이제 홀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용으로 이제 사실 B컷 사진이라는 걸 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시진핑 만약 이걸 알게 됐다면은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님 말한 것처럼 저 자세로 나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은 전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랬다면은 이번에 그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외교 성과를 좀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건 제가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 때문에 외교에서 좀 곤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B컷 사진 공개에 걱정된다. 그런데 매사에 지나치게 이렇게 뭐 시진핑이 그것까지 뭐 고민하면서까지 뭐 분노하고 기뻐하고 할 그럴 이유가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겁니다. 보고야 받지만 아니 뭐 시진핑은 국내 언론 플레이 안 합니까? 초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밋밋하게 우리를 대접했던 것 자체가 자기 언론 국내 플레이. 자기 플레이죠. 국내 거기도. 플레이.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뭐 속담에 이런 말이 아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의 뭐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 속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컸고요. 이 방중 얘기 나오면 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상한가는요. 일단 이름과 이유만 간단하게 대주세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상한가로 꼽았는데요. 왜 상한가입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3선은 안 하겠다. 그리고 뭐 보궐선거도 안 나가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과거에 당의 최고위원에 나서 최고위원을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의원이 아니지만 당대표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3선의 도전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대선 플랜하고 안희정 지사가 추구하는 대선 플랜이 지금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극명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에 대한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대선 플랜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봤을 때 안희정 지사께서 이제 이번 선택한 게 나중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위기에 처하면은 본인이 구원투수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 총리 같은 것들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 불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위원장은 오늘 상한가 누구? 저는 비슷한 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왜요?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럴 경우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 우위가 있는 그 이재명 시장이 유리해질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넘어선 차기 대권을 위해서 파란 청신호가 켜졌다는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넉넉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밀렸습니다. 자, 상한가 하한가 보드에 이 네 인물을 올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예요. 월요일이. 그래서 우리 뉴스닥은 특집 때문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만나도록. 크리스마스라도 청취자들께 정치를 놓아드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한 인사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준이 실종 사건 들으시곤 오진성님 또 불쌍한 아이가 이렇게 됐네요. 아이들은 행복하게 커야 하는데 하고 문자 주셨고 가족들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8202님도 그렇고 452 전동성님의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 안 가는 신고였다. 너무 늦은 신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범죄 쪽에도 염두를 두고 좀 무게를 두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쪼록 무사히 기적처럼 준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뉴스닥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아닌가요? 제가 요일 착각을 했네요. 예.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고요. 뉴스닥은 화요일이니까 이 두 분은 만나고 이택수 대표를 못 만나겠군요. 이택수 대표를. 어제 이택수 대표하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유, 여러분들 예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2017년을 정리하면서 인터뷰 그 후가 궁금한 인물들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네,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루를 한 달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예,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식당? 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식판 들고 가셔서 식사하셨던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거기에서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같은 거는 좀 KBS 구내식당보단 잘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청와대인데 조금 더 반찬 낫지 않아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김치 나오고 뭐 나물 몇 가지 나오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한 3종류 정도 반찬이 있고 국 하나 있고 밥 있고 그거죠. 대신에 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샐러드. 저걸로 좀 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놔두나 보다. 다들 피로할 테니까 비타민 좀 섭취하십시오. 이러는 예. 고민정 부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총 몇 명이에요? 한 명씩이죠.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딱 한 명씩입니까? 네. 그럼 두 분의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업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부대변인이어서 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뭐 회의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대변인이 소화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제가 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청와대의 정책이나 소식들 전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 50분. 한 10분, 20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뭐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 보는데 보면은 대통령 일정 소개하고 청와대 뒷얘기들 또 삐컷 사진들도 미공개 사진들도 거기서 공개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마크를 달고 하는 방송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서 결정해서 뭐 원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 국민소통석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표를 할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서로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우리가 TV에서 뉴스 속에서 보는 그 대통령 말고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기 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전과 후가 글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에 조금은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김정숙 여사는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뭐 국빈을 초대하거나 혹은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도 늘 정상 부인들, 영부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은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씩.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먹지 말라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유명 아나운서로 여느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 공직자로 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후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후회는 없네요. 하루를 한 달 같이 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도 괜찮으세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이제 많이들 묻는 게 2018년에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7살, 4살이에요.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제가 시켜주고 싶고 같이 손잡고 아침에 나가서 그 동네 빵집 가서 빵 먹고 싶고 진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주시면 대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 소소한 행복을 대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예, 박수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연차 휴가라도 내서 꼭 아이들하고 빵집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안 된다면 제가 청와대 민원 넣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 그 후가 궁금한 사람, 오늘은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 만났습니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